저는 개발자로 일하는 남편과 올해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은 직장을 잠시 그만둔 상태예요. 제가 하는 일은 어학과 관련된 일이라 요즘엔 프리랜서로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 세 식구 전쟁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딸은 어쩜 그렇게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겨우 깨어서 남편이 씻기는 동안 저는 아침을 준비해요. 그렇게 아침을 먹이고 나면 남편이 출근길에 딸을 데려다 줍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유치원 때도 안 부리던 투정을 요즘 들어 자꾸 부리는 탓에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더군요. 손을 꼭 잡고 현관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봐야지만 이 아침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남편과 딸이 집을 나서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살림 모드에 들어가요. 아침 먹은 것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려놓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나면 벌써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늦은 점심을 먹고 외주받은 일거리를 체크하고 있는데 뜻밖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저의 작은아버지였어요. 평소 친구와는 왕래가 많이 없기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명절에나 한두 번 통화를 하는 것이 다였기에 작은아버지의 전화가 조금은 갑작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올 설에 연락드렸을 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던 작은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요즘에는 어른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연아, 오랜만이다. 너 잘 지내나 싶어서 연락했어. 사실 그게 말이다. 너희 시아버님 말이야. 혹시 무슨 일 있니? 작은아버지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언급됐어요. 바로 우리 시아버지였죠. 뜬금없이 작은아버지가 왜 우리 시아버지 안부를 묻는 걸까 궁금했어요. 아버님이요? 글쎄요, 별말 없으셨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시부모님들 바쁘시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연락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닌 거. 근데 갑자기 아버님은 왜요? 아니, 너희 시아버님 말이다. 오늘 우리 회사 경비원 면접을 받지 뭐니. 내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는데 회사 로비에 너희 시아버님이 계시는 거야. 에이,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왜 경비 면접을... 나도 처음엔 잘못 봤나 싶었는데 그 양반 인상이 좀 강하니. 곁에 가서 인사드리고 네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날 알아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여기가 내 회사였는지 몰랐다고, 주변에서 경비 자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시더라. 약속 시간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동하면서 회사 직원 통해 알아보니 면접을 보신 게 맞더라고. 혹시 그래서 너희 시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말이다. 너나 최서방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분이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일단 알겠어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된 사실이어서요.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경비 일을? 2년 전 은퇴를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넘치게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100억 자산가인 시아버지가 돈이 필요해서 경비를 하신 건 아닐 텐데 구두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돈을 아끼시는 분이시니 은퇴 후 소일거리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혹시 투자 사기 같은 걸 당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걸까? 아니지.
시아버지 성격에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듯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습니다.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졌어요. 이렇게 혼자서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 연결음이 울리자 수화기 건너편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혹시 아버님도 같이 계세요? 네 아버지는 아침부터 일 있다고 나가서 아직 안 오셨어. 최근 별일 없으시죠?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던데 두 분 건강 괜찮으신가 해서요. 그럭저럭 괜찮지 뭐. 아휴, 근데 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가 낮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 들렸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말을 돌린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바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진 않고 저는 돌직구를 던지기로 했어요. 저 어머니,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아버님이 저희 작은아버지 회사에 경비 면접을 보러 오셨다고요. 혹시 어머니 무슨 일인지 아세요? 갑자기 아버님이 경비를 하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시고 조금씩 흐느끼셨어요. 놀란 제가 괜찮냐고 말씀드리자 급기야 통곡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된 저는 통화가 계속 연결된 상태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로 30분 남짓 운전을 해서 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시댁에 도착해 벨을 눌렀더니 한동안 눈물을 흘려서인지 잔뜩 수척해진 모습의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제 손길에 시어머니는 잠시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니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차를 내어주셨어요. 아유, 놀랐지. 그동안 어디 말도 못하고 있다가 네 얘기를 듣고 한 번에 다 터진 것 같구나. 미안하다, 큰애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나저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갑자기 왜 경비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일은 무슨, 너희 시아버지가 문제지. 아휴, 내가 정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늙는다 늙어. 이제 그 재산 없단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걸까요? 정말 돈 때문에 시아버지가 경비를 하시려고 한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까보다는 많이 진정된 듯 저에게 아주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이 어렵게 살다가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진 못했거든요. 시부모님들도 옛날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척 궁금했어요. 대체 그때 일과 지금의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일단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은 거의 전쟁과나 다름없었다. 그 시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아가 되어 원치 않은 고통을 견뎌내야 했어. 너희 시아버지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지. 부친은 내 남편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모친은 3살 때였나 4살 때였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 그때부터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거지. 세상에,
그런 아무리 특수 상황이 있었다고 한들 너무 어렸을 때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동네에서 남편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지내던 시설이 있었대. 성당에서 운영하던 작은 시설이었는데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겨우 운영했던 그런 곳이었지. 그나마도 그곳에서 지냈던 것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너무 좋은 분들 아래에서 지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구나. 부모를 잃고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살아남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게 된 후로 시장에서 구두를 닦고 신문도 팔고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잡일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갔다고요. 목이 터져나갈 정도로 외치며 복잡한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했대요. 당시의 시아버지는 누가 봐도 불쌍한 처지였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대요. 오직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나아갈 뿐이었다고요. 성당에서 기본적으로 한글을 배웠고 신부님들에게 영어를 비롯한 공부를 배웠던 시아버지는 늘 배움에 목이 마른 상태였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든 덕분인지 당시 함께 공부를 하던 아이들 중 단연 눈에 띄었다고요. 집이 가난했던 시어머니도 그 무렵 성당에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보기에 시아버지는 배운 것 대부분을 기억할 정도로 똑똑했다고 하셨어요.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너희 시아버진 더 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지. 너희 시아버지는 몇 년을 한결같이 새벽동이 트기 전 일을 시작해서 해가 다 저문 뒤에야 성당으로 돌아왔단다. 성당에 오면 쉬지도 않고 바로 공부에 매달렸어. 그게 너희 시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단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버님이 너무 말씀도 유식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어휘들도 그렇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줄 알았거든요. 맞아. 쉴 때도 그 사람 손에서 책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된 거지.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 어린 나이에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걱정이 들 때도 많았지만 너희 시아버지 표정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처음 만났을 당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냈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내던 곳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살 곳을 찾아야 했다고요. 시아버지는 일하던 가게 구석에서 잘 때도 많았다면서 그때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보호받던 시설이 없어지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 너희 시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잔심부름도 했단다. 시장에서 만난 미군이 소개를 해줘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미군들이 너희 시아버지를 꽤 예뻐했어. 자기네 나라 말도 조금 할 줄 알지, 배우는 거 빠르지, 행동 빠르지, 싹싹하지. 가끔 남편에게 신부름 값에다 자신들이 쓰던 것들을 주기도 했어. 덕분에 나도 미제 구경도 쏠쏠하게 했지. 시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와중에 봉제 기술도 배웠다고 했대요.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면서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본인도 함께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성당에서
함께 배우던 인연으로 친하게 지냈던 두 분은 성인이 되어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결혼식은요? 식은 올리셨어요? 아이고, 식은 무슨. 당시 우리 형편에 그런 형식적인 건 꿈도 꿀 수 없었어. 그럼 두 분 결혼식 사진이 없는 게... 나도 너희 시아버지도 식에 대한 미련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었어. 우리가 마음이 맞아 부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지. 그냥 식당에서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나눈 것이 결혼의 증표였지. 그때 너희 시아버지가 나한테 가락지 하나를 해줬는데 아직도 그건 내 보물 1호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4번째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를 만지작거리셨어요. 지금 보면 흔하게 널린 은반지였지만 그땐 너무 귀했다고요. 없는 형편에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해준 시아버지가 고마워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반지를 가장 아끼셨죠. 나중에 시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비싼 반지를 해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셔서 평소에 다이아 반지 같은 건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도 여잔데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애착 반지라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반지를 나에게 끼워주고 우리는 부부로서 모든 것을 함께하기로 했단다. 두 분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장사를 시작하셨대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서 옷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셨다고요. 처음에는 비록 작은 쪽방에서 재봉틀 하나 겨우 마련해서 헌옷도 뜯어서 고쳐 팔고 직접 바느질한 가방이며 신발이며 천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닥치는 대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시장에서 오래 일을 했고 인맥 관리를 잘했던 덕분에 시장에서 텃세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미군에도 아름아름 옷이며 천 같은 것을 팔았다고요. 두 분이 기술을 잘 배운 덕분인지 감각이 있었던 덕분인지 장사를 할수록 손님들은 줄을 이었고 사업은 점점 커갔대요. 정신없이 장사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두 분은 손끝이 야무진 부부로 통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당시에 산업이 성장붐을 타고 있었고 시부모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 또한 두 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시장 쪽방에서 시작한 두 분의 사업은 결국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장 사람들은 두 분을 쪽방의 기적이라고 불렀대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참 좋았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아버지와 이야기했던 꿈이 정말로 이뤄지는 것 같았다면서요. 두 분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선을 탄 후로 어머님은 남편과 시동생을 낳았습니다.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는데 전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사업을 도맡아 하게 됐다고요. 너희 시아버지 알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하니. 사업이 잘 될수록 더 열심히 했어. 내가 손을 떼고 애들을 키우는 사이에 혼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더구나. 그쪽으로는 정말 특화된 사람 같았어. 덕분에 난 전적으로 너희 시아버지를 믿고 집안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었단다. 시아버지는 사업 외에도 재산을 불리는 데 재능이 있었어요. 돈을 벌 때마다 사둔 허름한 논임의 밭이 도시로 개발되면서 부동산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되었거든요. 사업과 투자에 감각이 있던 시아버지가 그 돈을 불리고 또 불려서
결국 100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배움의 끈은 짧았지만 시아버지는 타고난 영특함과 기회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고 수많은 노력과 과감한 도전 덕분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거죠. 하지만 자산이 늘어가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늘 검소했고 자식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죠. 가족에게 인자하고 다정했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철학을 절대 굽히지 않으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돈을 모은 것은 아니었단다. 처음엔 그저 우리 네 식구 지붕 제대로 있는 곳에서 등 따뜻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지. 이 집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우리 네 식구 배고프지 않고 지낼 수 있어서 그게 마냥 좋았지. 그래도 저 같으면 나 이렇게 부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사실 유나 아빠 처음 만났을 때 저 많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아유, 그랬지 참. 큰애 네가 현석이랑 알바하는 데서 만났다고 했었지. 사실 우리 형편에 알바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괜찮지.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는 네 남편이나 시동생한테 용돈을 넉넉하게 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필요하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하셨지.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이 귀한 것을 모른다면서 말이야. 아이들 공부는 부모된 도리로 원하는 만큼 시켜주겠다 했지만 그 외의 것은 전부 애들이 직접 해결해야 했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연애를 하던 세월들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어학연수를 가기 전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볼까 하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보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 남편이었죠.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하기 전에 알바를 시작했다던 남편은 무척 성실했던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2달 뒤 제가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졌죠. 그렇게 한 학기 어학연수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 사장님이 혹시 대타를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남편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프집이라서 일이 마냥 쉽진 않았고 당시 남자 아르바이트생들은 몸쓰는 일을 더 많이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 펑크 한 번 내지 않고 일을 했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6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부잣집 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것이 옷은 늘 비슷했고 가방도 제가 사준 백팩을 끈이 떨어져 더 이상 꿰맬 수 없을 때까지 고쳐서 오랫동안 메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념일마다 저에겐 아낌없이 이벤트를 해줬어요. 그런 모습이 평소에 알뜰한 남편의 모습과 충돌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이러려고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했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요. 알뜰하고 검소하지만 저에게는 늘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 배움이 많아 똑똑하지만 허세가 없는 사람. 그 모습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반겨주신 시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인자하고 따뜻했어요. 다만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이 땅값이 무척 비싸다고 알려진 아파트였기에 조금 놀라긴 했죠. 제 마음속에 있는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가난한 고학생이어서 그랬나 봐요. 되돌아보면 남편이 학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한 번 쓰면 오래 써서 그렇지
다 값있게 나가는 것들이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그런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시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대로 몸에 익은 것이었겠죠. 무사히 인사를 드리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곳이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그 정도 사는 집 아들이 이렇게 티가 난다고? 하지만 남편의 성장 과정을 들으면서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집 한 채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으로 고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셨죠. 물론 원하는 집을 떡하니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살짝 욕심이 나긴 했어요. 그렇게나 부자라면서 벌써 이렇게 선을 긋는 걸까? 제 것도 아닌데 섭섭해질 뻔했죠. 정연아, 네 입장에선 섭섭할 수도 있어.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나도 그렇고 현우도 그렇고 우리는 부모님 재산은 아예 상관없이 살기로 했어. 우리한텐 그냥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이고 난 이렇게 집을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맞아. 사실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 조금 섭섭한 건 사실이야. 아, 나도 참 갑자기 속물처럼 욕심이 나더라. 근데 오빠 말이 맞아. 이 도움으로 이미 넘치게 받은 것 같아. 우린 우리의 삶을 살자. 시부모님은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똑같이 집을 해주셨어요. 동서는 집을 보니 마음이 더 커졌는지 틈날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속 시끄러운 소리를 해댔지만 본인 남편이 꿈쩍도 안 하는 모습에 어느덧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도 만나서 지내보니 천성이 성실한 사람이라 크게 욕심이 없는 것이 다행이었죠.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때 예쁜 딸을 낳았어요. 시부모님은 손녀를 그 누구보다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조리원에 들어갈 때나 아이 때문에 큰돈이 필요할 때는 묻지 않으시고 시부모님이 따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했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집을 사준 것에 대해서 어떤 생색도 내지 않으셨어요. 집을 빌미로 효도를 요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셨죠. 연락도 먼저 하시는 법이 없어서 늘 우리 부부가 자진해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두 분을 모시고 나갈 정도였어요. 살면서 친구들이 시댁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시부모님이 없다는 생각에 저절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인품이 좋은 분들이었기에 가족 모두 두 분을 정말 좋아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적어도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아버지가 왜 경비 면접을 보셨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혹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게 터져서 늦바람이라도 나신 걸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입은 조심스러웠죠. 저 어머니, 그래서 재산이 왜 없어졌고 아버님이 왜 경비 면접을 보신 거예요? 너희 시아버지 말이다. 재산을 전부 다 고아원 창학재단에 기부했어. 나랑 너희 시아버지 남은 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남겨놓고
그 외엔 전부 기부했단다. 재산의 일부는 이미 창학재단에 기부를 한 상태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많은 재산을 기부하셨다니요. 저희에겐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는데 당황스러웠죠. 물론 1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두 분의 재산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실제로도 그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전 재산을 고아원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살짝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경비일은 도대체 왜?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그게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그냥 남은 생 편하게 살면 좀 좋니?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또 기부하겠다고 그러고 나간 거야. 아휴, 내가 속상해서. 내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 나 원참. 그런데 아버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조금 갑작스러워서요. 사실 기부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가 고아원에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30년 전이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기부를 해왔어. 우리가 결혼해서 애들 낳고 지내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돕자고 말이야. 특히 너희 시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거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돌봐줄 사람 한 명 없이 길거리에 버려져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어린아이를 좋은 어른들이 걷어줘서 자랄 수 있었으니까. 그이는 그때의 고마움을 살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애들이 자라면서 회사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너희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아원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단다. 봉사활동을 한 것도 벌써 20년이 다 되었고 말이야. 놀라웠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가 고아원에 30년 동안 후원을 한 것도 모자라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셨을 줄은요. 어쩜 그렇게 자식들도 모르게 뒤에서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건지 다른 의미로 당황스러웠어요. 언젠간 이 재산들 전부 다 사회에 다 환원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일 줄은 나도 몰랐단다. 몇 달 전에 너희 시아버지한테 일이 좀 있었거든. 너희들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 못했다만. 몇 달 전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을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날짜를 계산해보니 그때 저와 남편은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가 있던 때였죠. 놀러간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쓰러진 걸 말을 안 하셨다니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시아버지는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가셨대요. 별일 없이 평소처럼 아이들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배식 담당으로 식사를 나눠주면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잠깐 마당에서 쉬는 동안 갑자기 숨이 가빠하면서 쓰러지셨다고요. 마침 고아원에서 지내던 학생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멀리서 바로 달려와 구급차가 오는 동안 응급처치를 제대로 한 덕분에 시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놀라서 병원으로 갔을 땐 다행히 시아버지의 의식도 돌아온 상태였고 정밀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고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노인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학생이 조치를 빨리 취해서 생명에 이상이 없었다면서요. 시아버지가 걱정돼 함께였던 그 학생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유, 미안하구나. 너희 시아버지가 하도 펄펄 뛰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이해다오. 그나저나 그 학생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희 시아버지 검사받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가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라고. 입학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가도 생활비며 뭐며 의대 공부랑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더구나. 그러면서 한 2년 바짝 일해서 학비를 벌어놓고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듣고 너희 시아버지에게 말했지. 그 학생의 학비를 우리가 대주면 어떻겠냐고. 너희 시아버지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지. 그런데 며칠 뒤에 아예 기부를 하자면서 이야기를 하더구나. 시아버지는 자신을 구해준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진 모양이었어요. 그 학생처럼 분명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며 살고 있을 텐데 현실의 벽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고요. 그러면서 전쟁과나 다름없던 자신도 누군가의 조건 없는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그런 아이들에게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수십 년 전 약속했던 그 말이 떠올랐대요. 나중에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 같은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자고 했던 그 약속이요. 그래서 결국엔 시아버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시부모님이 결정을 하고 난 뒤로 모든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고아들을 위한 창학재단을 열심히 고르고 고른 끝에 믿음직스럽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곳에 기부를 결정하셨대요. 그렇게 몇 번에 걸쳐 서서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요. 어머니, 저 섭섭해요. 아이고, 그래. 애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그 큰 돈을 자식들과 상의도 없이 그랬으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두 분 돈을 어떻게 쓰시든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다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뭐라도 도움을 드렸을 텐데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라도 같이 갔을 텐데요. 그런데 어머니, 아까는 왜 그렇게 통곡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랑 같이 이야기해서 정리하신 거잖아요. 아휴, 네 시아버지 때문이지. 아까도 말했듯이 기부를 했어도 먹고 살 만큼은 남아있는데 왜 힘들게 일을 하느냐 말이야. 그것도 얼마 전에 쓰러지기도 했던 양반이. 며칠 전에 대뜸 그러는 거야. 경비 자리가 났는데 자기 나이도 면접을 받아준다고 했다고. 거기서 일해서 그 돈을 모아 또 기부를 하겠다고 말이야.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쉬면 뭐하냐고.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듣질 않으니. 아유, 내가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정말로 면접을 봤단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제가 한 소리 해드릴까요? 아유, 그래. 며느리 무서운 줄은 알겠지. 아주 호되게 한마디 해주렴. 장난스런 제 모습에 어머니도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이해해줘서 고맙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걸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큰애 너한테 얘기를 다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솟구치면서 아휴, 너희 시아버지 또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어. 그래도 덕분에 한결 나아졌단다. 고마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딸이 벌써 학교 갔다 학원도 끝나고 돌아올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일단 유 나올 시간이라서 집에 좀 가볼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님이랑 시간 비워주세요. 서방님네랑 같이 얘기 나누고 올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라도 시아버지를 채용할 생각이었다면 그러지 마시라고 했죠. 작은아버지는 안 그래도 곤란하긴 했는데 저 때문이라도 자리를 만들어드려야 하나 곤란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작은아버지는 시아버지가 보통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대단하시다며 자신도 기회가 된다면 작게나마 뜻을 보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인 건가 싶은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우리 부부와 시동생 부부가 함께 있는 톡방에 저는 잠시 집으로 모여야겠단 말을 했어요. 갑작스런 저의 소집에 다들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줄 수 없는 톡방 멤버들에게 와보면 안다는 말을 남기고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7시도 되기 전에 4명 모두 저희 집에 모였어요. 동서는 조카를 데리고 진작 우리 집으로 와서 제가 밥을 준비하는 동안 딸을 돌봐주었고 남편과 서방님은 짠 것처럼 같이 도착을 했어요. 다들 궁금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랜만에 기념으로 집에서 맥주 한 잔씩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과 조카는 놀다가 진작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오늘 모이라고 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고아원 장학재단에 재산 기부한 거 아는 사람 있어? 아니면 아버님이 30년 넘게 고아원에 후원하셨던 건? 봉사활동 하셨던 건? 제 말에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오늘 작은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더 오래도록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오늘 받았던 작은아버지의 전화와 시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재산을 기부하게 된 사연을 모두 말하고 나니 다들 적잖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라면 언젠가는 그러실 수 있다고 다들 마음속으로 예상을 했던 덕인지 기부를 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놀라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경비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셨다는 사실에 다들 할 말을 잃었어요. 시아버지의 입원 소식에 가장 놀란 반응을 보였던 남편은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넷은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시아버지를 말려야겠다는 데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모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주말까지 기다리는 이틀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본 결과 시아버지에겐 불행이겠지만 저희에게는 다행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면접을 봤던 그 어느 곳에서도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보통 의지가 아닌 시아버지는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할 참이라고 여전히 불안해하셨어요. 주말이 되어 자식들이 모두 집에 찾아오자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신지 손주들 재롱을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슬쩍 눈치를 살펴보니 오늘 기분도 좋아 보이셨어요. 밥을 다 먹고 동서가 아이들을 보는 동안 제가 총대 메고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큰 며느리라고 시아버지가 자식들 중에서 제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나저나 너희들이 다 같이 무슨 일이니? 큰애는 뭐 다음 달까지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이젠 괜찮아? 아버님, 저희 다 알아요. 아버님이 재산 기부하신 거랑 저희 작은아버지 회사에 경비 면접 보신 거요. 아유, 거참. 사돈 양반,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기어이 말씀을 하셨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먹고 사시는데 무리 없잖아요. 아니, 부족하면 자식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그건 왜 말씀 안 하신 건데요.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다면서요. 너희 엄마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냈구나. 아휴. 제 말에 시아버지는 잔뜩 언짢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모습이라 저도 살짝 긴장됐지만 물러날 순 없었습니다. 저요, 아버지 존경하는 거 아시죠? 자식들 인성 바르게 키우시고 항상 인자하게 대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이번에 아버님 이야기 듣고 더 감동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돈과 체력, 마음을 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아버님의 세월을 그 누구보다 존경해요. 그런데 아버님, 이제는 조금만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언제는 나를 위해서 안 살았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동안 저희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혼자서 봉사활동까지 하셨잖아요. 저 사실 너무 걱정돼요. 아버님 입원하신 얘기 들었을 때 자식들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말씀을 대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에요?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순간인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모습에 아버님도 살짝 당황한 듯 보였어요. 목이 메어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남편이 저 대신 아버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틀 전 자식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요. 아버지 마음 충분히 잘 알겠어요. 이미 전 재산 가까이 기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사람은 혹시나 아버지가 이러다가 그때처럼 또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닐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아버지 나이 생각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더 기부하겠다고 일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봉사를 다녀요. 아버지가 기부하고 싶은 마음 이상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맞아요, 아버님. 유나 아빠 말대로 그렇게 해요. 네? 내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다들 놀랐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쓰러졌을 때 고아원에서 지내는 학생이 내 생명을 구해줬잖니. 그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 그때 혼자 남겨진 날 구해준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주변 어른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라고. 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랐듯이 그 학생도, 그 학생과 같은 수많은 아이들도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살아갈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랬단다. 근데 막상 기부를 하고 나니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났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욕심을 좀 과하게 낸 것 같구나.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자. 자식들의 간절한 부탁에 시아버지는 결국 항복하셨습니다. 절대로 자식들 몰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다들 웃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의 반응에 기뻤는지 시아버지는 바로 탁상 달력을 가져와 날짜를 확인하셨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봉사활동 갈 수 있는 날을 정하자면서요. 그 결과 2주 뒤 주말, 우리 가족의 첫 봉사활동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벅찬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있단다. 돈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을 모을 때가 아니라 쓸 때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똑같은 10,000원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10,000원은 1,000원의 가치가 될 수도 100,000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막상 내가 이야기한 거지만 살아오면서 늘 여기에 대해 생각이 많았단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은 그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 같구나. 맞네요, 아버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100억이에요. 그러니? 이제 난 어디 가서 100억 자산가란 소리는 못 듣고 살겠지만 너희들 덕분에 그 이상의 가치를 간직하고 사는 큰 부자가 된 것 같다. 내가 자식들만 잘 키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들까지 있었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고맙다. 그 말씀과 함께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기부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닌 누군가가 얻게 될 소중할 기회라는 걸요. 이런 멋진 분들이 저의 시부모님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2주 뒤 가족들과 함께하게 될 봉사활동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저도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님처럼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단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 순간 삶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기준이 아닌 마음과 가치로 살아가는 법을 시아버지 덕분에 배울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저는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마음의 유산을 지키며 우리 아이에게 더 멋진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멋지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